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국회 폐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특검 정국으로 팽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고 나서 뭔가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역시나였고 수적 우세를 갖고 있는 야당은 거침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힘자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성 친명계가 새 원내대표로 선출돼 22대도 특검 국회가 될 걸 예고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민주당 뜻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하나하나 소식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황부터 황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추진된 헬로윈 특별법과 달리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은 아직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 야권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 조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임 2주년 전날인 다음 주 9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세 수위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뭐냐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새 국회에서 거듭 문제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받으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틀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제 자신이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영상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 행사, 즉 제2요구를 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고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들도 특검 수용 결의문을 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안 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상병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소속이 맡겠다며 대여 강공을 예고했는데 여당은 독주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과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원대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과 양곡법 등 9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와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법사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성할 때 찬성하고 반대할 때 반대하는 빡세게 박찬대가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거라며 독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힘자랑만 한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는 가장 먼저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어제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어떤 항목이 논란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특검 규모가 최대 104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최순실 특검보다 1명 부족합니다.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으로 대통령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를 통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수사하다 인지된 건 계속 더 하겠다. 이게 과연 특검의 본질하고 맞느냐. 횟수와 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무분별한 폭로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의 형태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최대 104명 규모로 꾸릴 수 있도록 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보다 1명 적은 메머드급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야당이 특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수사팀 인원을 늘렸고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송경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의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래 끌 사건이 아니라며 선거가 끝나면서 예민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를 받은 즉시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올 1월엔 시민단체가 불법 촬영을 위해 주거 침입을 했다며 최재형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며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 지시를 예상치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검찰 출신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는 통상적인 지시로 보인다며 김 여사는 신분상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늦었지만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은 검찰 움직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니 명품 수수 논란을 무혐의 처리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며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도 선명성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 강대강 일변도로 흘러가는 정치권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큰데요.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시작되게 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이 방해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왜 그런 거죠? 네, 일단 특검이 시작되게 되더라도 이 준비 기일에만 모두 20일이 걸립니다. 이후에는 공수처가 수사 자료를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 수사는 중단이 될 걸로 보이죠. 특검이 수사 자료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에 다시 수사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권은 민주당이 진실 규명하는 그 자체보다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민주당은 이 공수처 규모 자체가 지청 수준으로 작은 데다가 현재 내부의 인사 공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 사이 공수처가 수사를 한 이후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윗선 개입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자체는 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는 속내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구상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 규모가 뭐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규모라 보니까 네. 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런데 박찬대 의원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 일성이 아주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박신임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주장한 한동훈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공조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려 8차례나 고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오늘 일성으로 협치는 아름답지만 성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의 입법 독주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수사 당연한 거다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로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데다가 검찰 조직에도 타격이 적을 거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검란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도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검찰은 뭐 수사로 말하는 조직 아닙니까?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공정한 잣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정치권에는 영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눈치 싸움이 이어지던 원내대표 경선엔 수도권 송석준 의원에 이어 충청 4선 이종배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 메시지로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달 뒤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준비만 맡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당 혁신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밝힌 겁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과 집단 지도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위기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도 한 50% 반영하고 집단 지도체제로 들어가서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맡은 총선백서 TF도 패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메시지는 도움이 됐는지 등 예민한 문항들이 포함됐습니다. 패배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예. 저는 뭐 금기, 성역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금기는 성역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는 다자구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어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은 후보 등록일인 모레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안 정치보다는 행정 쪽에 무게를 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랜만에 여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한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대표가 됐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게 총선 패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내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강단,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려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거죠. 차기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실과의 거리 두기를 주문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또 총선의 가장 큰 패인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당정 관계를 꼽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눈치 보는 당이었다. 이제 이런 그 각인된 인상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보수가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을 다해야 진보와 중도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연호회 술판 의혹을 제기했다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번복했던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예전에 제기했던 검찰의 전관 변호사 동원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만난 바로 다음 날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연관성을 진술했다고 주장한 건데 검찰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왜 이 전 부지사가 그러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난달 재판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술판이 있었다는 날의 호송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하자 술은 안 마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이어가며 특검까지 언급했습니다. 특검할 겁니다. 특검 준비해서 22대 개원하자마자 바로 발의를 할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6월 19일과 29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며 29일 접견 다음 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회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검찰도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이 무소속인 윤관석 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양변기 업체로부터 2천만 원대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을 고쳐준 혐의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사무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사무실 안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을 고쳐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준 업체는 양변기 부품 제조 업체로 물을 아끼는 절수 기술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을 청탁받고 업체 대표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 2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른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이 2021년 3월 공동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7월 본회의를 통과해 8월에 공포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업체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주택건설기준 시행령 개정에 역할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딸이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 땅과 건물을 산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기 6일 전 세대 분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대주가 되면서 취득세 2,900여만 원을 줄인 건데요.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 산성동 재개발구역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 소유의 산성동 땅과 주택을 4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재개발구역이라 원주민들도 2달 뒤부터 떠나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오 후보자 딸은 땅과 건물을 사기 6일 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대치동 아파트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온 겁니다. 세대 분리를 안 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3,300여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420만 원만 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곳엔 2027년까지 3,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1억 가지죠, 그거. 입장으로 전도까지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야지. 2020년 기준으로 30살 미만이 세대주가 되려면 7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는데 오 후보자 딸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로펌에서 일하며 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국이가 병원을 떠난 지 2달을 넘기고 있죠.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증원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지난주부터는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됐는데요.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올라섰고 정국이 역시 6% 정도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의사들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이어갔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 30여 명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문구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휴진을 택한 교수들이 침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당직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뭐 정부는 그래도 계속 버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서. 피켓 시위를 마친 교수들은 진료 복귀 대신 이곳 병원 대강당에서 의료 대란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등은 당초 오늘 휴진을 예고했지만 교수 참여율이 낮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좀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은 진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의대 88개 병원 가운데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590여 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6% 수준입니다.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빅5 전임의 계약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개혁 특위의 의협과 전공의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은 업무 개시 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의대생들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는 만큼 법원 결정에 따라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박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경북대와 부산대 의대생 등 1,780여 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는데 같은 재판부가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등 의대생 480여 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태보는 자명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태구 전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의사들까지 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제한속도 80km인 국도에서 시속 200km 넘게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숨을 건 광란에 질주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수훈 기자입니다. 노란 점퍼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내리막길에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합니다. 순찰차가 시속 235km까지 속도를 올려서야 겨우 따라잡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라이더는 제한속도 80km 국도에서 205km까지 내달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 성능 시험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검은색 승용차가 칼치기를 합니다. 방향 지시 등은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고 앞차에 딱 붙어 밀어붙이는 난폭 운전도 합니다. 경찰은 13km를 추격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최고 시속 185km로 내달려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벌점 140점을 받았습니다. 초과속 난폭 운전은 일반 운전보다 치사율이 1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이 정지거리가 3배 이상 더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경찰은 어린이날 연휴 통행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암행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이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임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헤드셋을 낀 남성이 골목길로 걸어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행인 뒤에 멈춰섭니다. 잠시 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행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는
골목길을 따라 도망칩니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는 상점 주인의 부축을 받고서야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대시다랬지. 뛰었는데 쓰러졌어. 그래서 도망가서 정신 못 차리더라고 속아서 일어났을 때.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쯤 30대 남성이 서울 영등포의 한 시장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성을 아무 말 없이 뒤에서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 길을 따라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범행 7시간 만에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충격에 뇌진탕과 이명 증세를 보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아직까지 얼굴에 멍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아프고 자다가 한 3번, 1시간 한 2쯤 깨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해고 그러지. 범인은 경찰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가 불법 안락사됐습니다. 말이 안락사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유기견들이 보는 앞에서 약물이 주사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밀양시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철장 안에 갇힌 유기견들을 향해 긴 관을 찌르듯 뻗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던 유기견들이 날카롭게 짖으며 거부하지만 결국 몸을 찔린 유기견은 몇 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죽은 유기견은 37마리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막 진짜 피똥 싸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아이들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밀양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소는 10일 이상 입양되지 않은 유기견에 근육 이완제를 찔러 넣어 안락사시켰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마취도 없이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저희가 좀 관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을 보고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밀양시장은 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밀양시는 기존 위탁업체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직접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이 동물센터가 지난해에만 700여 마리를 불법 안락사시킨 걸로 보고 소장과 수의사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밀양시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접어든 차량. 주차된 학원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도 정차된 트럭에 가려 자전거를 탄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지난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차량이 사람을 치는 사고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12세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차량 뒤에 있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10건 중 4건은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차량 바퀴 잠금과 같은 단속 방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일부 묻는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한국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중국산 흑연을 쓴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뻔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정부가 조만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산 흑연.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서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쓰는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 측에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결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당장 한숨을 돌렸지만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합성 흑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 구형 흑연은 중국이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예된 기간에 적극적으로 좀 찾거나 대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이나마 벌었는데 지금부터는 서둘러야지만. 반면 미국의 흑연 생산업체 등은 중국이 IRA 혜택을 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며 금리 인하 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던 한 달 전과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최수영 기자가 왜 한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선 금리 인하 시점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를 열어뒀던 한 달 전과는 차이가 큽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2.3%까지 갈 거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총재는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나홀로 호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도 미국 고용 지표 등이 계속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올 초만 해도 연내 세 차례였지만 이제는 한 차례가 우세합니다.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이 총재는 우리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지난해 전체 성장률과 버금가게 나온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도 했습니다.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연내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부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개선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병무청장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과 국민 인식 등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현역 복무가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제도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서 계기가 된 거죠? 네, 1971년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근데 강 씨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10년 넘게 해외로 떠돌았습니다. 귀국이 곧 병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개발 국가였던 한국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몇 안 되는 방법이 국제대회 우승이었습니다. 당시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국위가 선양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네, 최근 5년간 체육예술 변혁 특례를 받은 이들의 복무 현황을 보면요. 이 매해 30명 안팎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와 꼼수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전전에서 경기 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돼 특혜를 받으면서 4분 전역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야구 대표팀은 선수 절반을 군 미필자로 꾸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면제 여부였는데요. 국위 선양 기준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제예술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거나 올림픽 3위를 차지하면 특례를 받고 빌보드 1위는 상업활동이라 불가하다는 기준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한 국가 중에 국위 선양의 이유로 병역 면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를 손볼 필요는 있겠다 싶긴 한데요. 다만 예술이나 이렇게 문화 쪽에 있는 체육 쪽에 있는 사람들 경력이 단절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선 현행 30세까지 가능한 입영 연기를 좀 더 늦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운동선수의 전성기를 36세까지로 보는 만큼 이 시기를 지나고 군입대가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변혁특례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추세는 어떤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고유의 활동 시기 또 나이 그걸 고려해서 입영 시기를 연기해주면은 대상자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또 우리도 병역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누구에게나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공정성 그 측면에서 좀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레바논과 시리아의 다른 친이란 세력을 공습했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됩니다. 현지 시간 2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이스라엘 내부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 텔아비브와 남부 도시 브엘세바를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3차례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번 공격이 가자 주민들과의 연대 속에 이뤄졌다며 적들의 거점을 계속 겨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또 다른 거점인 시리아는 밤사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군인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충돌이 막바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10주간의 휴전안을 검토해 곧 협상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나파 공격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נעשה מה שצריך, כן? כדי לנצח ולגבור על אויבינו, לרבות ברפיח, כדי להבטיח את עתידנו. 유엔은 가자지구 주택 72%가 파괴됐다며 재건 비용이 최대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대화! 중국의 무인 우주선 창어 6호가 불꽃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반쯤 중국 하이난 성의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창어 6호는 궤도선과 착륙선, 상승선, 재진입 모듈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면 인류 최초의 성과입니다. 嫦娥5号相比较来说，最大特点是嫦娥5号是在月球正面
进行这个采样返回，而我们嫦娥6号是在月球背面进行这个采样返回，要突破 미지의 영역인 달의 뒷면은 달의 공전과 자전주기 때문에 태양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굴곡진 지형으로 착륙 공간 확보나 통신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발동을 걸었습니다. 2013년 창어 3호를 달에 착륙시킨 뒤 2019년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닿고 창어 5호는 달 표면 시료를 갖고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달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우주선을 착륙시킨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시원하게 밀었는데요. 오늘 국내 대회에서도 파리올림픽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삭발에 가까운 짧은 머리로 경기장에 등장한 우상혁. 2m 19를 성공하며 가볍게 대회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뒤이어 2m 25를 넘은 우상혁은 2m 30에 도전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6cm가 낮은 높이지만 3번 도전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스피드 활용이 아쉬웠습니다. 100m 선수들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 상태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헤어스타일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못생겼다. 파리 올림픽을 향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직접 머리를 밀었는데 효과는 컸습니다. 딴 생각이 없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후회도 남기기 싫어서 그냥 뭐든지 해볼 생각으로. 우상혁은 곧바로 라이벌 바르심이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합니다. 파리올림픽의 메달 색깔을 예측할 수 있는 높이뛰기 최강자들만 출전하는 사실상의 왕중왕전입니다. 파리올림픽 높이뛰기 결선까지 딱 100일이 남은 만큼 이제는 실전을 통해 꿈의 기록인 2m 37에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리부터 단단하게 각오를 다진 우상혁은 오는 5일 카타르 도하로 출국해 본격적인 올림픽 모드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미국 록밴드 CCR은 베트남전의 수렁을 그칠 줄 모르는 비에 비유했습니다. 이듬해 내놓은 또 하나의 비 명곡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난기류 폭풍 뒤 파란 하늘이 내리는 여우비를 선샤워라고 합니다. 뒤숭숭한 날씨여서 악마가 내 아내와 키스한다고 말합니다. 팀원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정점에서 곤두박질 치던 CCR의 혼돈을 노래한 거죠. 1년 뒤 CCR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지 사흘. 헬로윈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지 하루. 그렇게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협치에서 대치로 가는 시간표가 그렇게나 짧았습니다. 변덕스럽고 뒤숭숭하기가 호랑이 장가간다는 여우비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때 아닌 장맛비가 퍼부을 모양입니다. 특검은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는 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에 붙이겠다고 합니다. 부결되면 다음 국회에서 또 발의하겠답니다. 영수회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발의, 재의결, 재발의 또 재의결로 압박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거겠죠. 무엇보다 민심이 특검법 쪽입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이 어린 동승에게 설법합니다. 나는 너, 너는 나, 우리는 한 몸이란다. 동승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스님일 때보다 스님이 나일 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이기주의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은 역겨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셈법에 협치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5월 3일 앵커 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였습니다.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실록의 계절까지 모두 5월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마치 눈처럼 흩날리는 꽃가루가 장관을 이루고 곳곳으로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합니다. 내일까지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아지는 오존 농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요. 밤에 제주부터 비가 내려 모레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으로 150mm 이상, 남해안과 경기 북부 서해안, 강원 내륙에 1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으로도 20에서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제주가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덥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